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의 나전칠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최영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국인데 이렇게 좋은 전시회도 열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께 한국의 아름다운 나전칠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잡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는 저보다 또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아시아의 칠기 문화에 대해서 개괄적인 그 강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근대 나전칠기에 대해서 또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의 나전칠기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나전칠기란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 나전칠기의 특징과 우수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려시대의 나전칠기 또 조선시대 나전칠기 이 두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처음이라 자꾸 떨리네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화면에는 여러분들이 나전칠기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실 만한 그런 유물들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세요. 자, 어디선가 박물관이나 또는 전시관이나 또는 우리 그 고등학교나 이런 미술책에서 봤음직한 그런 유물들입니다. 좀 더 정겹나요? 이런 유물들은 우리가 주변에서도 가끔 보실 수 있는 그런 나전칠기 유물들입니다. 이 화면 어디서 많이 보셨죠? 진품명품, TV쇼 진품명품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런 그 프로그램을 할 때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갖고 나오시는 유물들 중에 나전칠기가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재미있으시라고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기억 속에서 떠오르는 나전칠기 하면 바로 이런 나전칠기장 또는 자개장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줄을 믿습니다. 보시면 옛날에 외갓집이나 또는 친할머니 댁이나 또는 지금 40, 50대 분들이라면 우리 집에도 있었을 직한 그런 자개장입니다. 안방에 들어가면 자개장이 있고 한쪽 편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개 화장대, 문갑 세트로 이렇게 놓여있던 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었다 싶으신 분들은 그 당시에 우리 집이 좀 잘 사는 집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쭉 강의를 끝날 쯤에는 이 나전칠기라는 가구가 또는 나전칠기라는 이 공예품이 굉장히 귀한 공예품이구나 이런 걸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 화면도 보시면은 옛날이라고 해도 80년대 이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이런 안방 가구 중에 조금 고가의 가구를 쓰시는 집에서는 이렇게 나전칠기 또는 자개장과 자개 화장대, 자개 문갑, 자개 찬장 뭐 이런 것들을 놓고 쓰셨던 기억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자개장만 있었던 것도 아니죠. 자개를 수놓은 이런 상, 우리가 밥 먹는 상이죠. 이런 상들도 한두 개씩 집에 갖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손님들이 오면 내놓는 상, 그런 상 또는 집에서 식구들끼리 밥을 먹을 때도 이런 자개상을 피고 먹을 때도 있었지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개 화병, 나전 화병이죠. 이런 것들을 응접 세트 옆에다가 또는 장식장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해놨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고 옆에 전화기 보이시죠? 이 전화기 생각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전화기도 상당히 부의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뭐 1979년도의 제품이긴 한데 요게 잠깐 보세요. 신문 기사에 이런 게 있어요. 이 나전칠기 이 전화기를 홍보하는 그런 판매 홍보의 그
글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1979년도의 신문 기사고요. 신문 기사인 홍보 기사고요. 여기 보시면 뭐 삼진상사 이렇게 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삼진상사는 그 명칭은 있어도 같은 저기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전국 판매책을 동원해서까지 판매했었다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나전칠기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는지. 이게 불과 1979년이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억 속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사극이나 또는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도 나전칠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가구들 중에 가구가 아니고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 1988 있었잖아요. 그 안에 화면 속에서 찾아낸 그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2층 집에 제일 잘 사는 집이 있었잖아요. 그 집에 안방 가구 보시면 아까 보셨던 대로 자개 장과 자개 문갑 이렇게 보이시죠? 또 다음 화면 보실게요. 보시면 좀 더 가깝게 봤어요. 가깝게 보니까 뒤에 화려한 자개 장식을 한 자개장이 보입니다. 제가 지금 나전실기, 자개장 이렇게 자꾸 이제 혼동한 것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두 가지 용어 다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자, 1988 드라마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막 끝난 드라마 22년도에 방영했던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라는 드라마 세트장에서도 나전실기가 쓰였습니다. 지금 저 장롱이 70년대에 만들어진 장롱인지 80년대에 만들어진 장롱인지 또는 세트를 위해서 지금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드라마 속에서 현재 상황을 얘기할 때 그 장면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롱들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외갓집이나 친할머니 집이나 또는 80년대 이전의 집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아직도 할머니들이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어머님들 중에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많이들 버리시는 쓰레기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버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나전실기 상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작품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것들이에요.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요즘 굉장히 화려하게 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전통적인 그런 작품들도 있지만 이런 상품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는 거는 핸드폰 케이스예요. 그리고 중간에 보이는 거는 바로 손거울이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아시다시피 책북앤드인가요? 책갈피인가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용품에까지 지금 나전칠기, 자개를 이용해서 장식을 해서 상품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저변화되지는 않았어요. 문화상품 쪽으로 이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박물관 그 뮤지엄 샵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판매가 되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요. 다행히 요즘 보면은 핸드폰 그 그립 있잖아요. 그립까지도 나전칠기 제품들이 나오는데 전통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시도된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건 세이코 시계예요. 일본의 그 명품 시계 브랜드죠. 그쪽에서 이런 나전칠기, 자개로 장식한 이런 시계 상품이 나왔습니다. 일본 시계지만 우리나라 장인인 전용복이라는 그런 장인이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장인과 콜라보로 세이코에서 시계를 출시를 했어요. 이 세이코 시계가 원래 좀 비싸긴 하지만 보통 한 4천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이 나전 장식의 시계가 2011년도 그쯤 나왔는데 그 당시 가격이 5억 4천만 원이었대요. 그랬어도 물론 한정판이지만 완판이 되었답니다. 그만큼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나전칠기이기도 합니다. 또 2011년 코리안 아트 에디션의 BMW 자동차입니다. 아까 제가 헷갈렸어요. 말씀드렸던 그 세이코 시계는 2008년도였고요. 이 BMW 차가 2011년인데 이 차에 어디에 나전칠기가 쓰였는지 궁금하실 테지만 잠깐 보시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죠. 바로 이 부분에 자개로 장식을 해놨어요. 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까만 바탕에 진주빛 자개로 문양을, 꽃 문양을 이렇게 수놓은 이런 나전칠기를 BMW 차량 안에 실내 장식으로 박아 놓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서울시 나전칠기장인 손대연 장인이 바로 그 주인공이고요. 문양을 도안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개를 오려내서 또 칠바탕에 붙인 이런 나전칠기 장식을 BMW사와 콜라보로 해서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개를 오려서 실톱으로 오려서 칠바탕에 붙여서 또 깨끗하게 이제 마연을 해내면 아까 같은 반짝반짝하는 그런 나전칠기가 되는 거죠. 자, 이 화면은 어디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10여 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나전칠기 인테리어 카페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굉장히 핫하다 하면서 굉장히 무슨 젊은이들 사이에서 SNS를 통해서 어디를 갔더니 굉장히 이색적인 카페가 있더라. 이렇게 입소문을 통해서 나다가 지금은 거의 전국에서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나전칠기 또는 자개로 이렇게 인테리어 장식을 하거나 또는 소품으로 또 인테리어 장식을 한 이런 카페들이나 식당들 이런 곳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페 벽면에다가 보시면 나전칠기 장롱, 자개 장롱 문짝을 붙여놨어요. 저 문이 열리지는 않겠죠. 저렇게 붙여놓은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보시면 아예 나전칠기 그 화장대에서 띄어온 거울 같아요. 거울을 또 붙여놓을 수도 있고 또 나전칠기 즉 자개를 장식한 이런 소반들을 장식품으로 또 사용한 예도 있습니다. 이렇게 벽면에 또 장식을 하고 있죠. 어떤 카페에는 화장실 문을 그 자개 장롱에 그 문짝을 떼어서 붙여놓은 곳도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자개장의 현 주소가 예전에 그 외갓집에 있었거나 또는 지금도 쓰시는 분이 있거나 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이사를 가시면서 오래된 것들 버리고 가실 때 많이들 버리시죠. 이런 것들이 밖에 나와 있어도 예전에는 주워 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고물로 그냥 싣고 가거나 쓰레기로 버리시거나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그렇게 카페들에서 인테리어를 사용하면서부터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나전칠기 그 자개장이라든가 나전칠기 소품들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얼른 집어간답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막 며칠씩 방치해 놓고 없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로바로 수거를 해 가서 이런 것들을 다시 리폼을 해서 그렇게 인테리어 장식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리폼 소품을 만들어서 집에 쓴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나전칠기가 다시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심도도 높아졌고요. 그런 이유에는 일본에 있던 나전칠기가 우리나라에 또 다시 환수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것도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 속에 있는 나전칠기들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물을 한번 보세요. 이 유물은 또 다시 그러니까 생소하게 보이실 것 같아요. 바로 이 유물이 제가 나전칠기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된 유물이에요. 이 나전합인데요. 나전합을 보고 제가 너무 예뻐서 처음엔 단순한 나도 저런 거 갖고 싶다. 너무 예쁘다. 저게 뭘까? 그런데 자개장만 생각하고 있던 그런 나전칠기에서 이렇게 예쁜 나전칠기 유물을 보면서 공부를 해봐야겠다. 너무 멋진 매력에 빠져서 시작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나전칠기 나전칠기 합입니다. 보실게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실까요? 제가 까만 바탕이 하면 더 잘 보여서 까만 바탕을 깔아봤고요. 자, 이렇게 열리는 합이에요. 그 밑에 제가 정보를 써놨는데 높이가 4.1cm예요. 손가락으로 해보면 이 정도 됩니다. 5cm가 안 돼요. 저 합의 높이가. 그리고 최대 폭이 10cm예요. 즉 손바닥 이 정도에서 그거보다 더 낮다는 얘기예요. 아주 작다는 얘기죠. 그 작은 거에 얼마나 많은 자개 조각이 수놓아져 있는지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나전칠기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나전칠기가 무엇인지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거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나전칠기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전칠기는 한자어로 나전칠기, 소라 나자, 아로새길 전자, 그다음에 오칠할 때 칠자, 기물할 때 기자입니다. 제가 써놨죠. 자, 조개 껍질을 아로새긴 칠기입니다. 이 나전이란 용어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같이 쓰는 공통 한자어예요. 발음은 다르게 하지만 나전이라는 이 한자어는 공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강의에서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아시아 칠기전에서 보셨듯이 나전칠기 또는 오칠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동양 삼국에 다 있고, 동양 삼국 외에도 이 아시아 지역에 오칠이라는 온나무가 자생하는 지역에서는 다 오칠 문화가 있죠. 그 중에서도 나전칠기는 칠기에 장식을 하는 가식 기법 중에 하나예요. 칠기에 장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개 껍질에서 나온 이 자개로 장식한 기물이 바로 나전칠기고요. 그 나전칠기가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만들어졌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성행했고 잘했기 때문에 한국하면 칠기 중에서도 나전칠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나전칠기를 자개공예라고도 합니다.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릴 때 나전칠기 또는 자개장, 자개농, 자개 장식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개라는 것은 이 나전이라는 그 나전 그 편의 우리나라 고유어예요. 계림유사라든가 여러 기록에서도 자개라는 말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 자개라는 말은 우리 고유어로서 아마 고려시대 이전부터도 자개라고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개공예가 또는 자개장이라는 용어가 우리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듯이 우리 고유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개라는 용어는 북한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자개공예를 또는 나전칠기 공예를 자개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개라는 용어가 우리 고유어라는 것. 그래서 나전칠기와 자개공예는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전칠기가 아까 또는 나전기법이 칠기의 가식 기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어떤 기물이 있으면 그 기물의 밑바탕이 되는 백골이 있죠. 이 백골 위에 오칠을 해서 칠바탕을 만든 뒤에 이렇게 칠바탕을 만들죠. 만들지에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옅은 브라운색이 나잖아요. 이거는 한두 번 칠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칠은 제가 여기서 오칠문화에 대해서는 거의 생략을 하고 나전칠기 집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칠에 좀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칠은 한두 번 칠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번 중첩을 해서 칠층과 칠색이 의도하는 칠색이 나올 때까지 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이 날도록 칠한 다음에 이 위에 여러 가지 조개 껍데기로 만든 가공한 자개패를 붙이는 것이죠. 자개편을. 자, 여기 보시면 다양한 조개가 보여요. 여기 보시면 진주패라든가 전복이라든가 소라라든가 많은 패가 보이고, 이 패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나지는 않습니다. 나지는 않는데 수입패들이 요즘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런 수입패들은 지금 현대에 만드는 나전칠기 제품에 많이 쓰이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이는 우리나라 나전칠기에 많이 쓰이는 그 자개는 전복자개예요. 전복자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좀 전에 드렸는데 오칠문화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하고 나전칠기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나전칠기가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전칠기가 발전했던 이유에는 우리나라의 나전칠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의 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청동기 시대부터 우리나라는 목칠 문화를 이루어 왔고, 그 중에서 뭐 다월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원삼국 시대부터 이미 이렇게 발달된 칠기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다월의 유적에 나온 왼쪽에 있는 것은 다월의 유적에 나온 그런 칠기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은 통일신라 시대 안압지에서 나온 평탈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 나전칠기가 성행했었던 또는 발달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오래된 오칠문화, 2000년이 넘는 오칠문화 속에서 고려시대 나전칠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평탈 기술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유물이 바로 말씀드렸듯이 안압지상은 평탈기인데 더 자세히 평탈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평탈 거울입니다. 평탈이라는 용어는 나전과 같이 기법의 하나예요. 즉 평탈이라는 것은 금속판을 문양대로 오려서 칠기 위에 붙여서 장식을 하는 기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판이나 은판이나 이 금속판 대신 자개, 즉 나전패를 붙이면 그게 바로 나전칠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일신라시대까지 나전 유물이 없지만 이렇게 통일신라시대에는 발달된 형태의 평탈 유물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나전칠기와 같은 원리인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전칠기도 있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본격적인 나전 유물이 통일신라시대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통일신라시대의 기술은 배태가 되었고 고려시대 때 아마 나전칠기가 꽃이 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시면 금판, 은판을 오려서 칠바탕 위에 붙인 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 대신 나전을 붙이면 나전칠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유물이 우리나라의 통일신라시대의 나전경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의 나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유물과 유사한 유물들이 당나라에도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 것이라는 이견도 있습니다만은 이 유물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나전칠기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런 유물로 평가를 받아서 국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실까요? 자, 이 유물도 동경인데 동경 표면에 칠을 하고 그 위에 나전 장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전, 즉 자개뿐만 아니라 호박이라든가 또는 뭐 터키석이라든가 여러 보석돌들을 같이 장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장식들을 같이 한 것들이 중국에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통일신라 시대에 보이는 나전칠기 기술의 그 배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고려시대 나전칠기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통일신라 시대에 분명히 우리나라 나전칠기 기술의 그 원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고려시대의 나전칠기로 발전했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려시대의 나전칠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전칠기 중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유물의 현황을 보시고 그다음에 그 유물들을 쭉 살펴본 다음에 고려 나전칠기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나전칠기 유물 현황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경합류, 합류, 상자류 또는 기타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제가 쭉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이렇게 몇 가지 류로 우리가 분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물을 보시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함이에요. 경함이라는 것은 경전, 불교 경전. 그 시대는 아마 두루마리로 만들었을 텐데 두루마리 경전을 보관하는, 수납하는 경전함입니다. 자, 이런 경전함이 고려시대의 현재 고려시대 유물 중에 경전함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까지 합해서 9개가 있습니다. 이 9개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유물이 바로 이 유물인데 나전 국당초문 경함인데 제가 잘못했네요. 나전 국화문 경함입니다. 자, 이 유물 한번 보실게요. 이 유물을 보시면 위에 뚜껑 평면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는 것은 뚜껑 평면 중앙에 잘 안 보여서 제가 써놨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써 있습니다. 즉, 이 함은 나전칠기 함은 대방광불 화엄경이라는 경전을 넣어놓는 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일본에 5개, 우리나라에 1개, 영국에 1개, 네덜란드 1개, 미국에 1개 이렇게 전 세계에 9개밖에 없는 나전 칠기 경함인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어떤 경전이 들어있는지 밝혀진 경함은 이 유물이 하나예요. 그렇지만 이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경전을 넣는 함이 맞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유물 보실게요. 왼쪽에 보시는 거는 국화가 자세히 보세요. 서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국화가 평면, 즉 하늘에서 보는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국화죠. 자, 뚜껑과 측면을 문양을 같은 국화문인데 달리했습니다. 이건 장인들의 센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자, 국화를 수놓은 바로 저 재료가 자개입니다. 전복자개. 보실까요? 또 경전함입니다. 아까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문양이 좀 틀리죠. 자, 9개의 경함이 형태는 같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같고 크기도 비슷합니다. 높이가 20cm 조금 넘어요. 30cm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폭, 넓이가 30cm가 좀 넘어서 40cm 됩니다.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크지 않아요. 저희가 이 미술사 또는 이런 유물들을 공부할 때 맹점이 이렇게 사진으로 보기 때문에 크기를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사이즈가 나면 그 사이즈를 한번 이렇게 손으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작았어? 이렇게 작았는데 이렇게 잘 만들었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요 유물도 일본 동경 국립박물관에 있는데 좀 자세히 보실게요. 너무 작아서 일본에는 5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영국에도 있고 보시면은 기본적인 형태와 유물의 그 문양과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같은데 앞에 금구 장식, 금속 장식 있잖아요. 자물쇠라든가 또는 손잡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형태만 좀 틀립니다. 자, 이렇게 위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위로 열리게 되어 있고요. 측면 오른쪽에 측면 보이시죠? 측면에는 손으로 들고 나를 수 있게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금구 장식의 그 형태만 조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후보가 된 것도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뚜껑의 평면이고요. 그리고 문양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국화를 이렇게 휘몰아치게 당초문이 싸고 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국당초문 경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유물들의 경전함들의 명칭을 붙일 때 나전, 그다음에 나전이 재료잖아요. 나전, 국당초문, 문양, 경전함 또는 경함, 기형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전, 국당초문, 경함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글로 풀어서 많이 하기 때문에 나전, 국화, 넝쿨무늬, 경전함 이렇게도 부르고 있죠. 그건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 명칭을 붙일 때 조금씩 다르게 붙이고 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 보시면 9개나 뭐 그 이상의 꽃잎을 가진 국화와 그 넝쿨무늬가 휘몰아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띠 문양으로 이렇게 모란이 이렇게 또 장식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런 문양입니다. 자, 얼마나 작냐 하면 하나 꽃잎과 또는 하나의 그 넝쿨잎이 10mm를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두께는 0.23mm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다가오시지 않을 거예요. 자, 이런 경함이 6개가 이런 경함이 있는 국화문 경함인데 그 중에서 1개만 이렇게 크기가 달라요. 아까 되게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네덜란드에 있는 이 암스테르담 동양미술관에 있는 이 경함이 발견이 되면서 다른 형태의 경함이 있었네 싶었어요. 높이가 다 틀리거든요. 그리고 밑에 받침대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유물은 나중에 후보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같은 형태, 같은 규격, 비슷한 규격인데 이거를 만들었을 텐데 이건 나중에 누군가가 밑에다가 이제 어울리게끔
한다고 했을지 아니면 좀 더 격을 높이게 보이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단을 대어서 후보를 해서 형태가 틀려 보이게 되는 것뿐이지 원래는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훼손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일본에 뭐 개인이 수정하고 있다는데요. 여기 그들이 많이 쓰는 그런 이제 차도구나 이런 거 올려놓는 그런 장식장이죠. 장식장의 문짝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바로 고려 나전 경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식이었어요. 즉 고려 나전 경암의 한쪽 한쪽 면을 아예 그 벽체를 떼어내서 여기다가 이렇게 잘라서 장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일본에 많이 가 있었겠죠. 우리나라는 없지만 많이 가 있어서 이렇게 훼손된 것까지 남아있을 정도니까 좀 있었을 텐데 요즘은 일본에서도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지금 경암을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하나는 국화문 경암 보여드렸고 하나는 국화 넝쿨무늬 경암을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세 번째 양식이에요. 자, 이 경암의 형태는 비슷하죠? 문양이 틀려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나전 모란 당초문 경암이에요. 아까 넝쿨무늬처럼 이렇게 풀어서 쓴다고 했는데 일본 이 기타무라 미술관에서는 자기네 정식 명칭을 그 미술관에 쓰고 있는 정식 명칭을 써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썼습니다. 나전 모란 당초문 경암입니다. 즉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비슷한 그러니까 유사한 경암의 한 형식인데 그 중에서 문양이 모란 당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모란 당초문인지 한번 볼게요. 자, 아까는 국화문이었잖아요. 이제는 국화 대신에 모란이 들어가 있어요. 넝쿨무늬는 같은데 지금 희끗희끗한 것은 이게 좀 이렇게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밑에 박락도 되고 밑에 있는 이제 악유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어 나오고 그래서 좀 희끗희끗 많이 훼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 잘 남아 있는 편에 속합니다. 요 유물을 보시면 국화 대신에 이제 그 모란도 썼을 뿐더러 그 오른쪽에 보시면 하단에 문양이 마연문이라고 해서 동그라미가 안에 있고 그다음에 방사선으로 이렇게 직선이 뻗어 있죠. 이런 기하학적 무늬가 쓰였습니다. 다른 국화 넝쿨무늬 경암에는 쓰이지 않는 그런 문양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경암. 보물 1975호로 지정이 된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고려 나전 경암입니다. 이 유물이 2014년도에 일본에서 환수가 됐어요. 환수가 되고 또 조사 연구를 거쳐서 전통 고려 나전 칠기 제작 기법으로 만들어진 나전 경암으로 또 높게 평가가 돼서 2018년도에 보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경암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경암이 한 점도 없었어요. 고려시대 나전 경암이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한 점도 없어서 실제로 연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른 나라 박물관에 있는 유물을 연구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공개도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전시를 하려도 또 해외에 가서 빌려와야 되고 그래서 보기도 쉽지 않았었는데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나전 경암이 생기게 돼서 많은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고려 경암의 형태와 양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시면 22.6cm니까요. 높이가 얼마인지 아시겠죠? 거기다가 40cm 정도에서 납작한 그런 함입니다. 자, 뒷면이고요. 그다음에 측면이에요. 자세히 보시라고 가져왔는데 뒷면에 두 개의 경첩이 달려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위로 들리게 열려지는 젖혀서 열려지는 그런 형식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역시 들고 나를 수 있도록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아까는 뭐죠? 테두리 각 그 모서리 부분에 저렇게 까맣게 칠해져 있지 않고 거기도 나전 문양이 있었는데 이 유물은 테두리가 되어 있죠. 왜 그런지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경첩이 있는 부분, 즉 열리고 닫히는 그런 입구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과 이 모습을 보시면 자, 보시면 벽면에 있는 모란 무늬는 잘 보이죠.
옆에 뭐 훼손된 부분들은 거뭇거뭇하고 떨어져 나간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훼손이 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훼손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저기 입구 부분에 그 테두리 부분에는 검게 칠해진 면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이걸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자, 요거 먼저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뒤로 열리면 안에가 빨갛게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깥에 흑칠을 하고 안에는 붉은 칠을 하고 이렇게 고려시대에도 이렇게 되는지 아직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이 유물을 열어봤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첩 달렸던 부분 또는 앞에 이 앞바탕 부분 이게 이제 열리는 부분이잖아요. 그 모서리 부분, 각 모서리 부분이 까맣게 칠해져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알고 보니까 덧칠이었어요. 지금 빨간 그 화살표 보이시죠? 이쪽을 자세히 보시면 그 오른쪽에 제가 더 확대를 시켜놨습니다. 그 덧칠된 그 칠의 안쪽으로 비쳐 보여요. 저렇게 검은 저렇게 동그라미를 중심으로 방사선으로 이렇게 나전을 붙여진 마연문이라고도 하고 실버문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장식 문양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보실게요. 자, 그리고 각 그 몸통의 하단에 보시면 제일 아래쪽이에요. 몸통의 하단에 보시면 역시 덧칠이 되어 있는데 모서리마다 덧칠이 되어 있다 했잖아요. 덧칠이 되어 있는데 그쪽을 또 자세히 또 보니까 조사를 갔을 때 처음에는 안 보여요. 근데 빛을 비춰가면서 옆으로 살짝 이렇게 옆으로 비껴 본다고 하죠. 그렇게 보니까 저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보시면 그쪽에도 뭔가가 보이는데 바로 귀갑 화문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그러니까 귀갑문, 육각문 안에다가 그다음에 안에 꽃 문양이 있는 그런 문양이 저기 새겨져 있어, 그러니까 장식되어 있었는데 시문되어 있었는데 저렇게 덧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덧칠을 왜 했겠습니까? 아마 그쪽이 훼손이 많이 돼서 보기가 싫으니까 덧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문양이 어떤 문양이냐? 바로 이 문양들이에요. 이 문양들은 아까 봤던 기타무라 미술관에 있었던 일본 기타무라 미술관에 있었던 나전 모란당초문 경암의 문양이에요. 그런데 이 문양이 똑같이 지금 우리나라 보물 1975호 나전 경암에 새겨져 있습니다. 즉 두 유물은 사이즈도 거의 같고요. 문양도 같아요. 공예품에서 이렇게 본다면 아마 같은 공방에서 같은 장인 또는 어쨌든 같은 공방에서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수공예품이기 때문에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서 꽃송이 수라든가 또는 약간의 크기 차이는 있는데 거의 같다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유물입니다. 자, 이 유물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신이 났죠. 왜냐하면 연구를 더 자세히 할 수 있으니까. 물론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박물관에 들어있기 때문에 박물관 측에서 연구해 주시면 분석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갖고 이제 연구를 하는데 박물관에서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 우리가 이제 제작 기법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하얗게 보이는 부분 있죠. 위에. 금구 장식은 있고요. 금구 장식 사이에 삐쭉삐쭉 나온 거 있잖아요. 바로 금속 못이에요. 우리가 보통 고려시대에는 못을 쓰지 않았다. 우리나라 전통 가구나 공예품에는 목재 가구에는 못을 쓰지 않고 끼워 맞춤 기법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못을 안 썼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고려시대의 이 나전 경암을 찍어 보니까 못이 쓰였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이런 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금속못을 썼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자세한 제작 기법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작품입니다. 자, 이 유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나전칠기 경암이 하나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나전 경암이 들어오기 전에는 좀 이따 보여드릴 나전 불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고려시대 나전 유물이. 근데 이 유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고려시대의 나전 칠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면서 의미를 두게 되었죠. 관심도 일으키고 이 유물을
이번에 서울시에서 서울공예박물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 개관 전시에 바로 이 나전 경함을 재현해서 그 재현 과정과 그리고 재현품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공예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이죠. 정식 명칭이. 그쪽에 2층의 전시관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고려시대 나전 경함을 이렇게 재현한 그 과정을 쭉 전시를 해놨고 재현작까지 그다음에 중간 그 재현 과정에서 나오는 산출물까지 전부 전시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전시를 또 가신다면 고려시대 나전칠기의 제작 기법에 대해서 한눈에 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글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유물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정리를 이제 중간중간에 합니다만은 고려시대에 이렇게 나전 경함이라든가 또는 나전 합이라든가 이런 나전 칠기를 잘 만들 수 있었던 데는 제도적인 여건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나전 칠기를 만들 때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아마 통일신라 시대도 그랬겠죠. 자, 나전 칠기를 하나 만드는 데는 한 사람의 장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게 아니죠. 백골을 만드는 백골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백골에다가 아까 오칠을 했잖아요. 오칠을 하는 칠장이 있고 그 칠이 올라간 기물 위에 칠 바탕 위에 나전 장식을 하는 나전장이 있습니다. 그 나전 장식이 끝나고 나면 이 나전 칠기에 자물쇠라든가 또는 앞바탕이라든가 손잡이라든가 경찹이라든가 이런 금속 장석을 다는 그 장이 또 있었죠. 그래서 이런 장인들의 협업으로 분업화에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협업으로 이런 나전칠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이 나전칠기 경함을 재현함에 있어서도 백골장과 칠장과 나전장과 또 이제 박문열 선생님이 장석, 두석장과 이렇게 네 분의 무형문화재 장인들이 협업으로 이 유물을 재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셔서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시 보실게요. 그래서 이 나전 경함을 재현하는 장면을 제가 빌려서 고려시대 어떻게 나전칠기를 만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골이 있죠. 맨 왼쪽에 백골이 마련이 되고 백골장이 만드셨어요. 자, 그 위에 칠장이 오칠을 합니다. 자, 오칠을 할 때 고려시대 나전칠기의 특징이 하나 드러나요. 바로 백골 위에다가 칠을 한번 바르지만 백골 위에다가 저렇게 배를 붙입니다. 세 번째 장면이에요. 배싸개라고 하죠. 삼배 내지는 명주. 지금 연구 결과로는 이런 삼배나 명주나 이런 천들이 썼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천으로 배싸개를 합니다. 이런 거를 붙이는 이유는 자, 배가 늘어나지가 않잖아요. 삼배가. 이 삼배를 칠로 기물에 쫙 붙여주고 나면 나무는 틀어지잖아요. 가구를 만들어놨을 때 또는 기물을 만들어놨을 때 이 틀어지는 거를 백골이 쫙 잡아주는 거죠. 백골이 백골에다가 배가 잡아주는 거죠. 배가 백골을 꽉 물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안에서 틀어져도 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려시대 유물들이 지금까지 몇 개 되지는 않지만 많이 남아있고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배싸개 기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건 고려시대의 전통 기법이에요. 조선시대는 잘 쓰이지 않았어요. 물론 아주 고급 기물에는 지금도 쓰고 있고 조선시대도 쓰인 거 나오긴 하지만 고려시대에는 지금 남아있는 유물들은 전부 배싸개를 했어요. 아주 작은 합까지. 배싸개가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고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배싸개를 했고 그 외에 또 고래칠을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죠? 고래칠이라는 것은 골, 즉 뼈 성분이에요. 그래서 소뼈를 가루를 내서 이렇게 섞는 그런 건데 지금은 이제 황토분을 섞는 토해칠을 많이 합니다만 전통적으로 고래를 썼다고 이제 생각은 됐었다가 이번에 이 고려 나전칠기 경함 또는 나전칠기 다른 고려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분 분석을 했을 때 고래 성분이 나왔어요. 아, 우리가 전통적인 나전칠기를 제작 기법 중에는 고래를 사용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래 성분을 섞어서 이렇게 7층을 만들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오칠을 하죠. 다시 오칠을 하고 그 위에 금속선을 붙입니다. 오른쪽에 금속선 보이시죠? 이 금속선을 꼬아요. 꼬아서 두 줄로 반대 방향으로 해서 두 줄을 붙입니다. 자, 왼쪽 아래편에 붙이는 장면이 나오고 악교를 붙여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넝쿨무늬라고 그랬잖아요. 국화 넝쿨무늬, 모란 넝쿨무늬. 이 넝쿨도 금속선입니다. 이 금속도 역시 우리가 성분 분석을 했죠. 고려시대의 나전칠기에 쓰인 금속선은 황동으로 밝혀졌어요. 황동. 그래서 황동선으로, 황동 금속선으로 저렇게 금속을 붙이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붙여놓고요. 자, 그 다음에 자개를 준비를 하죠. 그래서 하나하나 저렇게, 자, 저건 끄음질 기법인데 하나하나 자개 주각을 붙이게 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저렇게 긴 얇은 자개를 만들 때는 상사라고 하죠. 상사 자개를 만들 때는 원래는 저렇게 마치 칼처럼 되어 있는 저런 칼을 씁니다. 상사 칼을 저런 칼을 쓰고 거두라고 하는데 거도라고도 하고 거두라고도 합니다. 저런 칼로 하나하나 썰어서 했어요. 물론 시대가 내려오면 상사기라고 해서 기계를 사용도 하지만 원래는 저렇게 전통 기법으로 하나하나 썰어서 만들었다는 것. 자, 이 상사 자개는 우리가 아까 보셨듯이 귀갑 화문이라든가 또는 마연문이라든가 나전 모란 당초문 경암에서 볼 수 있었던, 또는 우리 보물 1975 경암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기항문에만 쓰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국화문이나 또는 모란문이나 꽃무늬를 만들 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느다란 선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모양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지금은 실톱을 사용합니다. 저렇게 실톱으로 오리는데 저런 걸 주름질이라고 해요. 근데 이 실톱은 사실은 근대에 1920년대 가까이에 나오기 때문에 이건 다음 강의에 또 말씀을 해주실 거고, 실톱은 근대 이후에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 실톱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재현하는데 옛날 기법대로 다 할 수도 없고, 옛날 기법이라고 해도 정확하게 우리가 추정만 하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지금식으로 해서 오려내서 주름질로 우리가 이 경암을 재현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꽃잎 모양을 저렇게 오려내서, 주름질을 오려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그걸 하나하나 또 붙이죠. 일일이 붙여야 돼요. 악교칠을 해놓고 거기다가 하나하나 붙입니다. 사실은요, 이 경암을 제작하는데 꽃송이가 세봤어요. 454송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넝쿨무늬에 쓰인 그 조각조각 있잖아요. 자개 조각. 저게 25,000개 이상이 들어갔어요. 저게 장인분이 무형문화재 장인분이 저거를 오리는 데만 한 6개월 걸리신 것 같아요. 나전 편들만 오리는 데만. 그러니 이 많은 경암들을 만들었다면 그 시대에 얼마나 제도적으로 또는 여건이 얼마나 잘 되어 있었는지, 또 얼마나 이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서 재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 과정은 다 붙인 거예요. 금속선과 자개를 다 붙인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다시 또 칠을 올리죠. 칠을 올리고 또 닦아내고 또 상칠을 올리고 또 닦아내고, 이 과정을 또 한 3번 정도 하게 됩니다. 다 마친 후에는 모조를 합니다. 살치기라고도 하는데 그 붙인 자개 위에다가 또 아주 가느다란 음각선으로 문양을 새기게 되는 거죠. 저게 간단한 문양이지만 저 오른쪽에 보이시잖아요. 이 문양이 지금 유물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현을 하면서도 이 자개 조각 위에다가 모조를 했습니다.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자개가 아주 얇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주면 부서져요. 0.23m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뾰족한 침을 힘을 줘서 눌러서 새긴다는 거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만큼이나 강하다는 텅스텐 칼날을 특수 제작해서 요 모조 기법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일이 다 꽃송이 454송이에다가 일일이 다 새기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죠.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이 제염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왼쪽 거는 다 이제 모조까지 끝난 거고요. 오른쪽에는 모조까지 끝난 다음에 두석장이 이 금구 장식, 즉 장석을 달아서 완성품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제염 나전 경함은 결국 김의용, 손대현, 정명채, 박문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백골장 김의용 선생님, 그다음에 나전칠기장 손대현 선생님, 칠장 손대현 선생님, 그다음에 정명채 나전장 선생님, 그다음에 박문열 두석장 선생님 이렇게 백골장과 칠장과 나전장과 그다음에 두석장이 협업으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의 나전 경함이 지금의 장인들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이제 또 후대로 내려가면서 이게 또 이 유물이 또 유물이 되겠죠. 이 작품이 또 유물이 되겠죠. 이렇게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를 해서 그 시대에 준하는 자개를 찾고 재료를 찾고 그 시대에 준하는 기법으로 하나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어색해 보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금구 장식이 황동인데 황동으로 만들었어요. 주물을 떠서 직접 만들었지만 지금 새 거기 때문에 세월의 때가 묻지 않으니까 이제 약간 너무 반짝반짝하고 새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 또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는 그런 유물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재현을 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지금 이게 서울공예박물관 전시실에 가면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자, 고려시대 하면 떠오르는 유물 중에서 원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전 경함은 숫자적으로 제일 많아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자. 전 세계에 남아있는 고려시대 나전 칠기 유물은 20여 점이 조금 넘어요. 그것도 파손품 제외하고 나면은 더 적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나전 경함이 9개고요. 나머지 합이 한 그러니까 완품이 한 5개, 나머지는 또 파손된 것들, 또 기타 다른 유물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까 보셨던 1975호 보물 1975 나전 경함, 또 좀 이따 보여드릴 나전 합, 불자 3개밖에 없어요. 자, 이제 나전 합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형 합이에요. 원형 합인데 역시 우리나라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 3개밖에 없다고. 그 중에 안 들어가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고려시대 나전 칠기의 백미라고 보는 그런 유물입니다. 원형 합인데요. 자, 요것도 한번 크기를 가늠을 해보세요. 높이가 4.7c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직경이 12.5cm예요.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안에는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보면 염주가 들어있어요. 물론 염주는 언제 건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도 없지만 또 그쪽에 밝히지도 않기 때문에 언제부터 염주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불교 유물인 것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뚜껑 상면이에요. 가운데에 무슨 문양이 있잖아요. 저 문양이 바로 범자, 범어, 산스크리트어라고 하죠. 불교 문자예요. 그래서 염주가 안 들어있더라도 이 유물은 불교 용품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건 그렇고요. 원형 합인데 너무 예쁘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봤던 나전 경함에서도 이렇게 알록달록한 건 붉은색, 노란색 이런 그런 건 없었잖아요. 자, 이렇게 화려해요. 그러면 저렇게 주황빛, 노란빛 또는 빨간빛으로 보이는 이런 자개가 있던가? 아닙니다. 자개가 아니고 데모예요. 데모는 데모 거북이라고 해서 이렇게 공예품에 쓰이는
좀 따뜻한 바다에 사는 그런 거북이가 있습니다. 거북이의 등껍질을 가공한 것을 데모전이라고 하고 나전처럼 얇게 가공을 해서 이렇게 공예 장식에 사용을 하는 그런 재료입니다.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노랗게 빨갛게 칠한 데모전 때문에 이렇게 화려하게 보입니다. 진주빛으로 보이는 건 자개가 맞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더 빨갛게 보이고 그다음에 꽃잎은 또 노랗게 보이고 또 꽃 안에 그 심은 꽃심은 또 빨갛게 보이고 아주 화려하죠. 그리고 역시 또 금속선 보이시나요? 금속선이 꼬아진 금속, 머리 딴 것 같은 금속선, 이런 금속선들이 이렇게 쭉 박혀져 있습니다. 자, 이 금속선이 쓰이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경함에도 테두리마다 금속선이 있었어요. 줄기도 물론 금속선이었지만, 자, 금속선이 쓰이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능. 금속이 아까 고려시대 나전칠기는 뱃사기를 한다 했잖아요. 백골을. 그래서 백골을 잡아준다고 말씀드렸죠. 틀어지는 거를. 금속선을 박았잖아요. 박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금속선 늘어나지 않잖아요. 금속이 또 역시나 백골을 잡아줘요. 형태를 유지시켜준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금속선이 황동선이잖아요. 황동선은 뭐예요? 금빛이 나요. 원래. 이 금빛의 장식. 넝쿨도 금속으로 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역시 이런 미적인 면, 좀 기능적인 면과 미적인 면을 같이 노린 거죠. 아주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해서 보입니다. 이렇게 금속선을 쓴 것도 고려시대 나전칠기의 특징이에요. 다시 이따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이즈 비교를 해봤어요. 실질적으로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작아요. 우리가 즐겨 마시는 이 야쿠르트 병의 반뿐이 안 돼요. 높이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이 정도 높이에 저 많은 자개 조각과 데모전 조각이 들어간 거예요. 저렇게 아름답게 장식이 된 거죠. 자, 또 하나의 합이에요. 미국에 있는 우리 고려시대 나전칠기 화형 합인데 역시 국당 초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합은 원형이 아니고 꽃 형태, 그래서 화형 합이라고 해요. 약간 문양도 틀리죠. 국당 초본은 들어있고 데모도 들어있는데 그래도 문양이 좀 틀려요. 역시 열면은 짜잔 했을 때 염주가 들어있을 때는 염주는 안 들어있어요. 물론 뚜껑에 범자도 없어요. 이게 어디에 쓰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또 여기 보실까요? 지금까지 보던 원형합, 화형합은 전 세계에 딱 하나씩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리고 이 합들은 더 작아요. 이 합들은 완형으로 나온 건 전 세계 역시 3개예요. 일본에 하나, 우리나라에 하나, 그다음에 미국에 하나. 아까 제가 반에서 나전칠기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것은 바로 왼쪽에 있는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있는 합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일본에 있는 합이고 밑에 있는 거는 바로 우리나라에 지금 있어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말씀드렸듯이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것. 높이 보실까요? 역시 4.1cm. 오른쪽에 있는 것 3.5cm. 폭 10cm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아까 화형합도 4.1cm였어요. 높이가. 자, 그러면 보실까요? 아, 요거는 또 말씀드려야죠.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합이에요. 이런 형태의 합. 이런 형태의 합을 모자합 중에 자합이라고도 하고 또는 잣처럼 생긴 송자합이라고도 하고 또는 꽃무늬의 반을 자른 것 같다 해서 반화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러요. 사실은 이렇게 정답이 없잖아요. 다른 미술품, 회화나 이런 거에 비해서 공예품에는 명문이 거의 없어요. 또는 장인들의 이름도 거의 밝혀지지 않아요. 왜? 공예품은 쓰는 거예요. 감상용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쓰는 용도가 있는 걸 공예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름답게 만들면 더더욱 좋지만 어쨌든 용도가 우선이에요. 쓰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옆에 놓고 쓰는 이렇게 필통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 만들고 거기다 막 장인이 이름 쓰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즐겨 쓰는 그런 뭐 많이 쓰는 이렇게 생활용품이라고 본다면,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연도도 사실은 확실히 알 수가 없고 또 제작 장인도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걸 뭐라고 불렀다 이런 기록도 없죠. 자, 어쨌든 이런 합을 우리가 소형합, 뭐 반화형합, 이렇게 자합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큰 의미가 없이 우리가 그냥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합을 보시면 역시 그 나전으로 국가 당초문을 하고 또 데모로 무슨 이렇게 보상화문 같은 내지는 그런 큰 꽃무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열려요. 좀 더 크게 보면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보시면 아주 기벽이 얇아요. 그리고 안에는 약간 갈색으로 보이는 이제 그 칠이 되어 있고요. 이건 생칠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검은색 산화철을 섞어서 흑칠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오칠을 하면 이렇게 약간 브라운색으로, 또 세월이 오래되면 또 더더욱이나 색깔이 좀 더 바래서 이렇게 브라운색으로 좀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것들은 흑칠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브라운에 가까운 이런 색감을 보여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열고 위에서 뚜껑을 닫는 이런 모양인데 요거를 보실게요. 자, 잘 안 보실까 봐 확대를 했어요. 보시면 국화는 국화당초는 국화당초, 즉 국화 넝쿨문은 넝쿨문인데 그다음에 형식도 비슷해요. 테두리에다가 금속선을 두르고 그다음에 데모든 또는 나전이든 이렇게 장식을 테두리 장식을 한 걸 이걸 보이시죠? 보이는데 그 디테일은 조금씩 틀려요. 형태는 거의 유사한데 크기도 거의 유사하고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에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온 우리나라에 있는 이 합에는 조금 훼손이 있어요.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칠도 좀 떨어지고 자개 조각이나 데모 조각도 좀 떨어지고.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 합이 가장 복잡하게 문양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쭉 놓고 봤는데 왼쪽에 있는 그 꽃심을 보시면 꽃심이 하나의 뭐 이렇게 데모를 하나 딱 박아놓은 게 아니고 그 데모 동그라미 안에 또 속을 파내고서 나전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디테일을 보자면 가장 복잡하게 장식을 했어요. 그래서 시기를 보내면 얼마 차이는 안 나겠지만 가장 복잡하기 때문에 아마 제일 후기에 만들어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이런 합들이 지금 완용은 아니고 파손품으로 이렇게 하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그 상태만 보고 복원을 한다면 이렇게 됐을 것이다 하고 복원을 해본 게 바로 이제 밑에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신 그 합들의 그 문양이 형태는 거의 유사한데 크기도 거의 유사한데 그 문양에서 약간씩 틀려요. 즉 다 다른 세트라고 보시는 거죠. 왜 세트라고 하시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있는 화형합을 봤죠. 그리고 지금 쭉 3개, 파손품까지 4개 이 작은 합들을 봤죠. 이 모양을 보세요. 이 유물을 보고 나면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졌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이것들은 이렇게 민무늬 칠기라고 하죠. 즉 아무 장식도 안 하고 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 장식을 안 했을 뿐이에요. 자, 이거는 똑같이 칠기로 합을 만들고 그 위에 나전 장식을 안 하고 금묘로 해서 그림을 그린 거죠. 자, 이런 것도 있어요. 향합의 선반 위에 있는 것들을 이제 찍어놓은 건데 아까 보이잖아요. 화형 합을 중심으로 해서 자합 4개가 이렇게죠. 그래서 이걸 모자합이라고도 불렀던 거예요. 가운데 화형합을 엄마합, 4개의 그 둘러싸고 있는 합을 작은 합을 자합, 그래서 모자합 이렇게 불렀죠. 같은 기형이 이렇게 청자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 합들 중에 맨 앞에 봤던 거는 범자가 있어 불교용품이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범자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청자합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합 세트로 나오는 거 봐서 귀족들이 사용하던 화장용구라든가 또는 화장품이라든가 귀금속이라든가
이렇게 귀한 것들을 넣어놨던 그런 귀족용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불교용품, 귀족용품. 바로 고려시대 나전칠기는 용도가 귀족용품이거나 불교용품이거나 그건 뭐냐? 수요층이 고려가 호국 불교 사회고 또 귀족 사회였기 때문에 수요층이 최상류층인 수요층이 바로 불가 또는 귀족이었기 때문에 이런 유물들이 제작되었고 남아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 남아있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었던 2014년도까지는 바로 나전 불자입니다. 자, 불자는 스님들이 이렇게 수행할 때 쓰는 그런 지불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긴 막대기로 밑에 수술이 달려 있죠. 처음에 이게 무슨 회출이라는 게 뭘까? 처음에 그렇게 궁금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전 불자라고 이제 판명이 됐습니다. 자, 확대한 거예요. 너무 예쁘죠. 자, 이 불자에 보이는 국화 당초와 또는 대모와 금속과 다 쓰였죠. 고려시대의 나전식의 특징인 금속전 쓰는 거, 대모전 쓰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뱃사게 한 거, 모든 고려시대의 나전칠기 제작 기법이 다 들어있어요. 이 작은 봉 안에. 직경이요. 1.6cm에서 손가락으로 해보세요. 1.6cm짜리 봉이에요. 둥글려져 있잖아요. 곡면에다가 이렇게 나전을 붙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정말 수작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남아있어요. 이것도 훼손이 돼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형태였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형태를 봤을 때 이렇게 합들에 있었던 또는 아까 그 불자에 있었던 이런 문양들, 이런 장식들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 유병이 이것도 작아요. 이 유병이 완품으로 남았을 때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고려시대 나전실기에 대해서 극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고려시대 나전칠기는 지금도 사람들이 찬탄을 맞지 않지만 그 시대에도 고려시대 당시에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은 세밀각이란 말을 세밀가귀라는 문장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밀해서 가히 귀하다고 할 만하다. 송나라 사람이 1924년도에 쓴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라는 책에서 우리나라 나전칠기를 보고 쓴 말입니다. 그 말이 딱 들어맞는 그런 나전칠기 유물들을 지금까지 쭉 보셨습니다. 자, 우리나라 고려시대 나전칠기 또는 우리나라 전통 나전칠기의 특징 정리를 해볼게요. 바로 전복자개입니다. 아까 칠바탕 위에 여러 가지 조개로 만든 나전편을 장식을 한 게 나전칠기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전통 칠기는 전부 전복자개예요. 우리나라 남해에서 나는 전복의 이 자개가 가장 예쁘답니다. 색패라고 하죠. 오색 영롱하다고 해요. 자, 이 색패가 바로 제가 실물을 가져왔어요. 전복은 다 아시겠지만 전복 패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얇아요. 이렇게 얇아서 작죠. 왜냐하면 전복이 자연산 전복을 아무리 큰 걸 구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게 없어요. 더군다나 요즘 더하죠. 요즘 양식 자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 다 출하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자연산 자개였겠지만 그래도 전복의 그 크기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작고 이 작은 전복을 얼마나 갈아서 이렇게 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0.3mm 특히 고려 나전칠기에는 0.25mm 이렇게까지 얇게 갈아서 이렇게 만든 자개로 바로 우리가 나전칠기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색패라고 하고 또 청패라고 하고 자, 이게 색패고 이게 청패예요. 두 가지가 다 전복패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통 나전칠기 재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보였던 실물로 보여드렸던 바로 그 색패고요. 자, 이거는
진주패라고 해서 요즘 많이 쓰는 근대 이후에 이제 수입자개예요. 우리는 전복자개를 썼었고 그다음에 근대 이후에는 이런 수입자개를 썼습니다. 지금 실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기 가늠을 해보시라고. 이게 바로 보이시나요? 네, 이게 바로 진주자개예요. 보시면 색깔이 틀리죠. 어떻게 보여드릴까? 이렇게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것들은 후패라고 하죠. 두껍잖아요. 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공해서 우리가 보통 지금 자개장 뭐 이렇게 하면서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좀 요즘에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데는 이런 걸 두꺼운 후패를 오려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여드렸는데 우리는 전통 자개는 사실은 전통 자개 장식에는 아까 봤던 그런 그 전복 자개를 썼다는 거. 그게 바로 고려시대 또는 전통 나전칠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소라도 보였죠. 소라도 야광패라고 해서 많이 쓰이는데 지금 우리나라 나전칠기 현대 나전칠기 많이 쓰이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소라는 쓰지 않았고 말씀드렸듯이 전복자개만 썼죠. 자, 소라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소라도 되게 세계 각국에서 뭐 굉장히 감탄을 하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소라가 곡면이잖아요. 이렇게 뭐랄까 틀어져 있는데 요거를 직선으로 펴서 평면으로 펴서 쓴다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기술이래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나전칠기가 유명한 이유에는 다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궁금하셨던 데모 거북이에요. 보통은 남양주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남해에서도 났었다는 기록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단편적인 기록이고 사실 옛날 기록이기 때문에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고려 시대에 공예품 재료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데모 거북은 이렇게 공예품의 재료로 쓰인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지금 많이 쓰이는데 이 데모 거북을 이렇게 데모 거북의 등껍질을 이렇게 얇게 가공을 해서 나전칠기에 자개와 함께 쓰는 거는 바로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데모 거북의 껍질을 불려서 뭐 하루 동안 푹푹 삶아서 떼어내서 그거를 잘라내서 자기가 원하는 두께로 반투명한 다 안에를 각질을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자 이렇게 각질을 긁어냅니다. 얇게 반투명하도록 얼마나 긁어내야겠어요. 이게 긁어낸 다음에 색을 칠하면 바로 색을 그 바깥 칠하는 게 아니고요. 색을 안쪽에 칠해요. 즉 색을 칠한 다음에 뒤집어서 붙이는 거죠. 그래서 복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데모전을 쓸 때는 데모 복채 기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모 복채 기법으로 이렇게 만들었었고, 자 이런 것들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바로 조선 시대의 화각 기법과 연결이 됩니다. 화각 공예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화각 공예품 예쁘죠?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 없지만 이런 것들도 있어요. 화각 공예품 우리나라 거예요. 자 화각은 솥불을 이용하죠. 솥불을 역시나 얇게 가공을 해서 자개처럼 얇게 가공을 해서 오른쪽 하단에 보이잖아요. 저렇게 가공을 해서 이 화각지에다가 여기 보이시죠? 얇게 펴서 또 긁어내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뒤집어서 붙인다 했잖아요. 뒤집어서 붙이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가 빨간색을 칠하면 빨간색이 나오잖아요. 겉에 칠하면. 그런데 이렇게 화각이나 데모전에 빨간색을 칠해서 뒤집으면 반투명한 그 재질을 거쳐서 은은하게 비쳐 나오면서 색깔이 한 톤 내려가면서 장후해진다. 뭘까? 그렇게 약 한 톤 내려가면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 고려시대 나전칠기의 특징이에요. 즉 뱃사기를 한다는 것, 고래를 쓴다는 것, 그리고 금속선을 문양해서 금속선을 병용하고 데모를 복채 기법으로 사용한다는 것, 그다음에 전복자기를 쓴다는 것, 그리고 세밀하게 조각조각 편을 만들어서 문양을 구성한다는 것. 그건 자개가 작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두꺼운 자개를 안 썼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를 더 작게 잘라서
세밀하게. 물론 그 시대의 미감도 있죠. 왜? 청자에서 본다면 국화문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공예품은 공예 양식이 있어요. 시대 양식이 있어요. 그 시대에 나전칠기에 나오는 문양이 청자에도 나오고 불화에도 나와요. 지금 쭉 유행하는 문양이 국화문이잖아요. 다른 문양도 물론 있습니다만 비교를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다른 공예품, 즉 이거는 보시다시피 이런 불화의 이런 직물이라든가 화관이라든가 직물, 그러니까 베일이라든가 이런 데 보이는 문양들을 찍어온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모란문 경함에서 봤던 이런 기하학문도 어디서 안 보였잖아요. 왜 나왔나 했더니 바로 고려시대 불화의 직물문에도 보여요. 그 시대에 유행했던 것들이 공통으로 쓰이는 거죠. 이런 걸 시대 양식이라고 해요. 공예품에는 시대 양식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자, 여기까지 고려시대 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시대에도 중국으로 또는 다른 나라로 해외로 수출이 됐었고, 수출이라기보다는 선물로 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에서도 찬탄을 받았고, 그다음에 조선 경함 같은 경우는 중국의 황후가, 원나라 황후가 특별히 우리나라의 나전실기 경함을 요구했을 정도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임시기구인 나전전함 조성기구까지 만들 정도로 제도를 마련했고 여건이 됐다는 것. 그 당시에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유물을 보면서 얼마나 우수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조선시대 나전실기 빨리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보셨던 고려시대와 어떻게 틀린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초기에 나오는 15세기라고 보는 유물이에요. 보시면 좀 자세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보셨던 원형합의, 그 염주가 들어있던 원형합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랑 비교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원형합인데 틀리죠? 뭐가 틀릴까요? 일단 대모가 안 쓰였으니까 색감이 틀리고요. 그리고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틀립니다. 자, 어떻게 틀릴까요? 같은 국화문인데 국화의 모양도 틀리지만 그 조밀한 정도가 틀려요. 데모를 빼고라도.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초기의 작품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 오른쪽에 비교를 해드렸죠. 자, 이 유물의 그 국화문, 그 구성과 그 밑에는 경함, 국화 넝쿨무늬 경함의 구성과 보시면 어떠세요? 조밀 정도가 확 틀리죠. 성그러졌어요. 무늬가 많이 성그러졌어요. 성그러지고 커지고 형태가 좀 달라지고 그걸 알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초기 형태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박물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조선시대 유물들이 좀 나오죠. 이런 것들도 중기에 가까울수록 이런 유물들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성그러지고 문양 단위가 커지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같은 무늬를 이렇게 패턴처럼 만들어서 그런 것은 나오죠. 자, 요 무늬도 마찬가지로 모란하고 뭐 연꽃하고 이렇게 넝쿨 무늬가 번갈아 가면서 되는데 꽃을 이용한 넝쿨 무늬는 넝쿨 무늬인데 고려시대 경함에 보이던 넝쿨 무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굉장히 커지고 굉장히 성그러지고. 조선시대에는 이런 함들이 많아요. 보통 이런 함들 또는 뭐 빗접, 소함이라 해서 이제 빗을 넣는 이제 그런 상자들, 이런 상자들이 뭐 일본으로 뭐 수출이 됐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나와요. 내지는 이런 유물들이 뭐 왕실 가래라든가 또는 이런 때 많이 쓰인 그런 고급 기물이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18세기에는 영정조 때에는 특히 영조 때에는 이런 사치품으로 규정이 돼서 나전칠기가 금지당했을 정도로 이런 것들이 사치품 또는 고급품으로 취급이 됐었습니다. 왜? 옷칠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이거는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막론하고 옷나무 자체를 옷나무의 그 육성 자체를 나라에서 관리할 정도로 자개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귀한 재료였기 때문에 고급 기물들이 쭉 보이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죠. 이런 상자들이 많이 나와요. 옷을 넣는다거나 귀중한 서류를 넣는다거나 또는 귀중품을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계속 성그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전 문양이 커지고 있고요. 자, 이제 또 다른 문양이 나오죠.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 반복적인 문양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회화 문양처럼 마치 그림 한 폭 보듯이 이런 문양들이 나와요. 포도 문양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시죠? 장인이 이렇게 도안을 멋있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화원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화원이, 즉 왕실이라든가 기관에 이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화원이 도안을 그려주고 장인이 만들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분원에 가서 화원들이 도자기에 이제 그 도안을 그려주는 것처럼 자,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이건 뭐 현대 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시기가 내려갈수록 이렇게 되는 거죠.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진짜 회화를 한 폭 보는 것 같아요. 조선 중기가 되면 이렇게 회화적인 문양이 많이 나와요. 아까 패턴화된 문양하고 많이 틀리죠. 그리고 이 상자들은 또 다른 문양들이 보입니다. 사군자 또는 화조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중기가 되면은. 거의 뭐 정사각형이라죠. 정방형의 이런 낮은 상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서류 상자라든가 귀중품이라든가 그렇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영조가 뭐 이렇게 금지할 정도로 사치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그만큼 많이 만들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자, 사면에 다 다른 문양을 넣었어요. 사군자 대신은 다른 꽃무늬 같은 것들. 역시 또 상자인데 자, 여기에 보이는 문양들은 같은 꽃이라도 이전 시기와 다른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역시 그러니까 흉배를 보는 듯한 쌍봉이나 쌍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자, 비교를 해드리면 왼쪽에 있는 거는 조선 중기의 모란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조선 초기의 모란꽃이에요. 물론 고려시대하고는 또 틀리죠. 그렇지만 초기하고 중기도 구분이 돼요. 꽃 문양이 틀리잖아요. 즉 중기로 갈수록 좀 더 회화적인 문양이 등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뭐 무슨 꽃인지도 모르지만 뭐 이런 자유로운 정말 문양도 있고 밑에 또 할패법 이렇게 또 이렇게 뭐죠? 자개 주각을 잘라서 붙이는 이런 것들도 나오고 새로운 기법도 나오고. 자, 여기 보시면 좀 더 회화적인 문양에 이제 화조화에서 좀 더 산수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구름도 보이고 새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또 옆에는 또 대나무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중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후기까지도 이어져요. 이런 함들이. 자, 이런 함들에 이제 그 예전 좀 장석이 하나씩 붙기 시작해요. 후기로 갈수록. 후기로 갈수록 이제 장식 같은 이런 금속 장식이 붙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장식이 많이 붙죠. 이제 보시면 이 유물의 문양을 보시면 화조문에서 더 나가서 십장생문 또는 길상문 또는 문자문, 길상문에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언제? 후기에. 중기에는 화조화라든가 사군자라든가 이런 거에서 후기로 가면 갈수록 십장생이라든가 지금 보이시죠? 또는 이런 문자문이라든가 수복문자라든가 길상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도 역시 십장생문. 즉 후기로 가면요. 이제 수요 계층이 넓어져요. 아까 제가 뭐 영정조 계속 얘기한 게 고려시대는 귀족이나 불가에서 수요를 했다면 난식을 사용했다면 조선시대에 오면은 결국은 사대부들 또는 왕가에서 쓰면서 이런 것들이 귀하니까 이렇게 쓰다가 후기로 오면서 어떻게 돼요? 신분제도가 아무리 혼동이 있고 신흥 부호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면서 민간으로 수요층이 이제 바뀌죠. 그래서 민간에서까지 낮은 칠기를 수요하게 되면서 민간의 그 수요층들의 그 미감 또는 취향 이런 데 맞춰져 가지고 기물이라든가 기물의 종류라든가 문양들이 변하게 되는 거죠.
아까 봤던 천편일정의 함이라든가 뭐 의함이라든가 서류함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뭐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기명들이 나옵니다. 연상이죠. 이 연상 보시면 또 여러 가지 그 산수문도 있고 밑에는 위에는 화조문도 있고 또 평면에는 뚜껑 평면에는 또 문자문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이제 보이죠. 이 유물도 마찬가지예요. 십장생문이 빗접인데 측면에는 산수문이 있고 앞면에는 기하학문이 있고 후기에는 이렇게 복합적인 문양들이 많이 보이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주변에서 쓸 수 있는 생활 기물들이 많이 생겨나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민간의 수요층이 민간으로 바뀌면서 뭐 생활 속에서 주변에 쓸 수 있는 용구들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뚜껑 상면의 그 문양이고요. 20세기에 가까워져 오면은 이렇게 아예 상사 나전 상사 조개로만 그 기하학 무늬를 끊음질 기법으로만 시문한 이런 유물들도 있습니다. 끊음질 기법은 고려 시대의 그 나전 그 모란 경함에서 보이기 시작했지만 조선 시대 후기에 굉장히 발달을 합니다.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요. 주름질은 다른 나라에서 많이 쓰입니다만 이 끊음질 자체는 조선 시대의 특징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소품이죠. 자, 안경집인데 이렇게 전면에다가 끊음질 기법으로 나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끊음질 문양이에요. 많이 보셨죠? 눈이 빠지도록 붙여야 되는 이런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이 그 시대의 기하학적 문양에도 길상에 그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패턴화돼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20세기 근처에서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거고요. 점점 이제 큰 가구들에도 나전을 자개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칠은 왕실에서만 썼었고요. 이런 왕실 가구에서도 나전칠을 썼다는 것, 또는 이렇게 생활 기물과 함께 또 장이나 농이나 이런 그 큰 가구들도 이제 생겨났다는 것.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좀 민간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늘어났겠죠. 자, 주칠이 너무 예쁘죠, 이것도. 역시 왕실에서 썼을 거라 생각이 돼요. 주칠이기 때문에. 붉은 주칠은 왕실에서만 쓸 수 있는 신분적 제한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찌 주칠 위에도 이렇게 나전 장식을 멋지게 붙였다는 것. 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생활용품들을 이제 많이 나전칠기로 만든다고. 그래서 쉽게 볼 수 있는 베갯모라든가 쟁반이라든가 실패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이제 나전 장식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세밀성은 좀 떨어져요. 자,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와 틀리잖아요. 고려시대는 호국 불교와 귀족 사회를 좀 했지만 조선시대는 사대부 사회이기 때문에 숙문청기라고 하죠. 그래서 뭐 기술자를 좀 하대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도가 정책이 바뀌면 제도가 바뀌고요. 제도가 바뀌면 역시 여건이 바뀌는 거죠. 그 여건 속에는 재료적인 면, 기술적인 면, 수요적인 면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변화하면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이렇게 양상이 틀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역시 고려시대의 나전칠기도 우리 민족의 나전칠기고요. 조선시대 나전칠기도 우리나라의 나전칠기죠. 자, 이런 것까지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가깝게 이제 우리한테 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대 양식. 고려시대에도 청자의 같은 문양이 보였잖아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 이 도자기 백자나 분청에도 이렇게 회화적인 문양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양이 나오잖아요. 이런 문양들이 나오는 것처럼 나전칠기도 마찬가지 아까 이런 문양 보셨잖아요. 그래서 시대적인 공예 양식을 잘 담아내고 있다. 뭐가? 조선시대 나전칠기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선시대의 나전칠기도 역시 우리 민족이 아주 잘 유지해 오면서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다. 이게 끊음질 기법 하는 거예요. 저기 주름질 붙이는 기법이었고요. 끊음질 하나하나 다 눌러가면서 똑똑 끊어가면서 붙이는 게 끊음질 기법이에요. 조선시대 또는 우리나라 나전칠기 제작 기법 중 특징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다 보여요. 조선시대 나전칠기의 특징, 생활 기물들 많아지고요. 자, 나전 문양 커지고요.
여기는 이제 후말기 20세기 다 와서의 이런 특징들을 보이는 건데요. 보시면 산수문이라든가 화조화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쓰고 더군다나 상사를 이용한 저런 기하학적 무늬. 이 유물엔 다 들어있잖아요. 이런 식의 유물이 바로 조선 후기 말기 유물이에요. 고려시대와는 틀리지만 우리 민족이 만들어온 나전칠기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다시 우리한테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든 어떻게 관심을 더 나전칠기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되시면 또 생활 속에서 나전칠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박물관 뮤지엄샵이라든가 또는 인사동이라든가 지나시다가 나전칠기를 보시면 우리 전통 공예품을 보시면 하나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들어왔어요. 불교 국가인 고려시대에서 경전을 담는 함이라면 매우 중요히 여겼을 것 같은데 문양, 재질, 색 등이 갖는 특별한 종교적인 의미가 있나요? 보통 연꽃 등이 있어야 할 건데 지금 보여주신 것 말고 다른 문양의 것도 있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경전을 담는 함이라고 해서 문양이나 재질이나 색이 갖는 종교적인 의미는 크게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전칠기라는 것 자체가 검은 칠 바탕에 브라운색을 띠지만 검은 칠 바탕에 자개 색깔일 수밖에 없어요. 자개 색깔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색이 이 종교 때문에 달라졌다고는 생각을 안 되고요. 국화 문양, 연꽃보다는 국화 문양하고 이제 모란 문양이 나왔잖아요. 그거를 생각한다면 그거는 공예품에 나타나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시대 양식. 그 시대에 보편적으로 유행하는 그런 문양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합에서 봤던 합의 그 범자어 있잖아요. 그런 거가 좀 불교를 나타내는 색채고요. 나머지는 대모를 꼭 썼다고 해서 불교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연암을 썼다 해서 불교다 이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나전칠기로 그냥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최고급 재료와 최고급 기술로 만든, 왜냐면 중요한 거니까, 귀한 거니까 만든 공예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예품하고 미술품하고는 틀려요, 사실은. 그래서 공예품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많이들 올려주시는데 세 개의 합은 불교 미술과 큰 관련이 있는 거겠지요. 불교와 관련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을 토대로 이런 모양을 본땄을까요? 자, 세 개의 합이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자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쬐끄만 자합. 그 자합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운데에 화형합이 있고 그 보스턴 미술관의 그 유물 같은 화형합이 있고 그 주변에 자합이 4개가 이제 세트로 만들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범자가 쓰였던 건 원형합이었잖아요. 그리고 요거 세트로 만들어진 그 4개의 그 자합들은 그 세트가 이제 그것만 있는 동그란 그 원형의 청자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목재도 그렇고 청자도 그렇고 이렇게 상자형의 선반을 얹는 상자형의 기물 위에 이제 그게 들어갔잖아요. 그랬을 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안쪽에는 빗이라든가 또는 화장 용구를 넣고 그 합 안에는 무슨 이렇게 무슨 화장품, 이렇게 연지곤지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분이라든가 무슨 향유라든가 뭐 그런 것들 하고 또는 귀금속들 이런 것들을 넣어서 귀족층 부인네들이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3개의 그 자합이라고 하는 그 뭐죠 반화용 그 합들은 지금 보기에는 불가용이라기보다는 귀족용품이다 이렇게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3번째 그 질문은요. 나전칠기 제작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들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나전칠기 제작하는 곳이 얼마나 있나요? 옛날 방식과 요즘 제작하는 방식과 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나전칠기는
100번의 손이 간다고 말을 할 정도로 장인들이 굉장히 공정이 복잡해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건 정말 뭐 대략적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공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와 그 옛날을 비교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도구죠. 지금 우리가 주름질을 할 때는 실톱을 쓰고요. 심지어는 레이저도 쓴다고 하죠. 그다음에 상사조개를 만드는 그 끄름질 상사조개를 만들 때는 상사기라고 해서 작두처럼 써는 그런 기계도 있고 그런 걸 써왔고 아니면 정말 레이저 절삭기도 요새 쓰고 있고 그런 식으로 현대화된 기계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재료를 좀 가공을 하고요. 그 외에는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우리가 칠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똑같이 칠 과정과 건조 과정과 시간도 똑같이 들죠. 그 다음에 붙일 때도 똑같이 악교칠하고 물론 요새는 좀 더 발달된 그런 합성 풀을 쓸 수도 있지만 섞어 쓸 수도 있지만 악교칠을 하고 거기에 하나하나 나전을 붙이고 그다음에 또 그걸 그걸 건조를 시켜서 그 위에 또 칠을 또 올리고 닦아내고 또 올리고 또 닦아내고 이거는 공정은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도구가 선진화됐기 때문에 좀 더 재료 가공할 때 조금 이렇게 좀 빨라지고 쉽게 됐지만 그 외의 공정은 하나도 뛰어넘을 수 있는 공정이 없어요. 이거를 기계가 달라졌다고 해서 금방 드라이기로 말리는 것을 이렇게 말리는 것도 아니게 하기 때문에 칠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똑같이 쓰기 때문에 지금 만드는 방식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나전칠기가 고가예요. 예나 지금이나. 칠 자체도 고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공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싸게 대중화시키기가 어려운 게 그런 공정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나전칠기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사서 즐기게 된다면 좀 더 대중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료는 같아요. 왜? 전복조개잖아요. 전복조개인데 조금 달라진 점은 뭐냐면 전통질기에는 전복조개만 쓰지만 그 외에는 지금 수입자개를 굉장히 많이 써요. 거의 수입자개를 많이 쓰고 요즘은 아예 필름처럼 자개를 가공해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하고 예전에는 그런 재료 차이는 그런 차이는 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전통 작품을 만들 때는 옛날에 쓰던 전복자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얼마나 잘 얇게 가공해 섭회장이 잘 만들어줘서 또 좋은 자개를 잘 골라서 그거를 이제 문양에 맞춰서 쓰는 거는 또 이제 그 나전장의 몫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다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